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린 알든의 저서 브로큰 머니의 제5장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비트코인의 탄생과 그 기술적, 철학적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지난 4장에서 우리는 1971년 이후 금이라는 닷을 잃어버린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며 부채의 파도를 일으키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게 되었는지 그 처참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중앙 집권화된 장부는 오염되었고 신뢰는 깨졌으며 돈은 권력자들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타올랐습니다. 바로 디지털 공간에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돈, 즉 비트코인의 등장입니다. 제5장은 이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기존 화폐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고 인류에게 다시금 건전한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엔지니어링 보고서이자 희망의 서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그저 변동성이 심한 투기 자산이나 벼락부자가 되기 위한 복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린 알든은 제5장에서 그러한 편견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을 금융공학이 아닌 소프트웨어 공학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두 가지 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실체인 금은 신뢰할 수 있지만 전송이 너무 느리고 무겁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화폐인 법정 화폐는 전송은 빠르지만 중앙 권력이 마음대로 발행하여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린 알든은 비트코인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인류 최초의 발명품이라고 정의합니다. 금의 희소성과 불변성이라는 물리적 특성을 디지털 세계로 옮겨오면서 동시에 인터넷의 속도로 전송이 가능한 기적의 물질.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이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199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2009년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수많은 암호학자와 천재들이 디지털 현금을 만들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디지캐시나 이골드 같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정부의 검열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가치를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화된 서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중앙 서버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회사의 사장을 체포하거나 서버의 전원을 뽑아버리면 시스템 전체가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의 단일 지점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천재가 비트코인 백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기존에 실패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중앙 서버 없이 P2P,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가 장부를 공유하고 감시함으로써 이중 지불을 막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과학의 난제 중 난제였던 비잔틴 장부 문제를 해결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학과 코드를 통해 완벽한 합의를 이뤄내는 시스템. 린 알든은 이것을 두고 인류가 처음으로 주인 없는 장부를 갖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주인이 없기에 누구도 마음대로 장부를 고칠 수 없고 누구도 특정인의 거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열 저항성입니다. 제5장에서 린 알든이 가장 강조하는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작업 증명입니다. 많은 환경론자와 주류 언론이 비트코인이 전기를 낭비한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말했듯 그 에너지는 낭비가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키는 디지털 강철벽입니다. 린 알든은 작업 증명을 에너지와 정보의 연결고리라고 설명합니다. 디지털 세상의 정보는 복제가 쉽습니다. 컨트롤 C와 컨트롤 B만 누르면 무한대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는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디지털 세상에 물리적 세상의 법칙인 연력학 법칙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소모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에너지는 우주에서 가장 정직한 자원입니다. 에너지는 위조할 수 없고 공짜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정직한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생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닉 자본은 이를 위조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을 캐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땀을 흘리고 땅을 파고 에너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버튼 하나로 찍어내는 법정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대가로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상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피탈릭 부테린은 작업 증명 대신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을 선택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지분 증명도 훌륭한 기술이며 이더리움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린 알든의 관점에서 진정한 화폐, 즉 상품 화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은 작업 증명을 사용하는 비트코인뿐입니다. 지분 증명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는 구조로 기존 주식회사나 금융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작업 증명은 외부의 물리적 에너지를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므로 내부의 기득권이 시스템을 영원히 독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린 알든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에너지를 4개로 현실 세계와 결합된 생명체와 같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의 또 다른 위대한 발명은 바로 난이도 조절 기능입니다. 린 알든은 이 기능을 비트코인의 심장 박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금을 예로 들어봅시다. 금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광 회사들은 더 많은 장비를 투입해서 채굴량을 늘립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결국 금 가격은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즉 가격 상승이 공급 증가를 부르고 공급 증가가 가격 하락을 부르는 탄력적인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이 가진 한계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이 되고 10억 원이 되어 채굴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의 양은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채굴자가 늘어나면 채굴 난이도가 자동으로 올라가서 채굴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채굴자가 줄어들면 난이도가 내려가서 채굴을 쉽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10분이라는 블록 생성 시간을 유지하고 2100만 개라는 총 발행량을 완벽하게 지켜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급이 가격에 반응하지 않는 완전 비탄력적인 자산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트코인 스탠더드의 저자 사이페딘 아무스의 통찰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2100만 개의 상한선을 절대적 희소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산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납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건설사들은 낡은 빌라를 부수고 아파트를 더 짓습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수를 늘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도 공급은 단 0.0001개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른 모든 자산 대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학적 이유입니다. 린 알든은 제5장에서 비트코인의 불변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많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기능을 내세우며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트코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속도나 기능이 아니라 신뢰와 안정성 그리고 탈중앙화이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코인을 만들려다 실패한 것을 보십시오. 중앙화된 주체가 만드는 화폐는 결국 정부의 규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머리가 없는 뱀이 아니라 머리가 없는 불가사리와 같습니다. 찌르면 찌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비트코인 전쟁이라는 책에서 묘사된 2017년의 블록 사이즈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채굴업계의 거물들과 거대 거래소들은 비트코인의 코드를 바꿔서 처리 용량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개인 노드 운영자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거대 자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토시가 정한 작은 블록의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의 주인이 채굴자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고 바로 사용자들 자신임을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린 알든은 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견고한 제도로 진화했다고 평가합니다. 제5장에서는 또한 비트코인이 가진 금융 포용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는 은행 계좌를 갖지 못한 성인이 수십억 명에 달합니다. 그들은 신분증이 없거나 은행이 먼 곳에 살거나 혹은 독재 정권의 치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금융 시스템은 그림의 떡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의 허락도 없이 스위스 은행 계좌보다 더 안전한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같은 인권운동가는 비트코인을 독재에 저항하는 자유의 도구라고 부릅니다. 나이지리아의 여성들이 정부의 계좌 동결에 맞서 비트코인을 사용했고,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휴지 조각이 된 볼리바르 대신 비트코인으로 생필품을 샀습니다. 리날드는 사장에서 설명한 고장난 화폐 시스템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비트코인이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에서 투자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누군가는 생존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테크계의 현자들은 늘 말합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라.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낡은 금융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폴 튜더 존스나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가장 빠르게 달리는 말이라고 평가하며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습니다. 그들은 화폐의 역사를 알기에 리날드니 5장에서 설명한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불변성이 가질 파괴력을 직감한 것입니다. 리날드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결제 네트워크가 아니라 최종 정산 레이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는 사실 빚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실제 돈의 이동은 며칠 뒤 은행 간의 정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은 금덩어리를 물리적으로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거래가 확정되는 순간 그 누구도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결제 완결성이라고 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레이어 2 기술은 이 비트코인의 견고한 정산 레이어 위에 올라가서 비자 카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피값을 결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비트코인은 느린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기 위해 신중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2100만 개라는 숫자는 단순한 코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발견한 수학적 진리입니다. 원주율 파이가 3.14로 정해져 있듯이 비트코인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발견입니다. 누군가 비트코인과 똑같은 코드를 복사해서 비트코인2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난 15년 동안 쌓아온 그 막대한 해시레이트와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브랜드 가치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모나리자 그림을 복사할 수는 있어도 원본의 가치를 복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를 두고 2등은 없다 오직 비트코인뿐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제5장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적 진보인 동시에 철학적 회귀입니다. 그것은 최첨단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지만 그 본질은 19세기 이전의 근본 이제와 같은 건전한 화폐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 경제를 조작하려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디지털 구현입니다. 리날드는 엔지니어로서 비트코인의 구조적 완결성에 감탄하며 이 시스템이 고장난 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유일한 대안임을 역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터넷이 정보의 유통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꿨듯이 비트코인은 가치의 저장과 전송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지만 채굴자들은 다른 나라로 이동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며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CEO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자 국제적인 자산이라고 인정한 것은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고. 하지만 리날든의 브로큰 머니를 읽고 나면 그런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 남짓만이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거나 혹은 기축통화에 준하는 준비 자산이 되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가격은 그저 점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제프 부스는 디플레이션 시대의 부에서 기술은 본질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물건 가격은 싸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화폐 가치가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물가가 내려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린 알든은 5장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거짓된 장부 위에서 위태롭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수학적으로 검증된 진실된 장부 위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낡은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의 탄생은 인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입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이 아닌 차가운 수학과 연력학 법칙이 지배하는 금융 시스템으로의 이주. 이것은 엑소더스입니다. 린 알든은 우리에게 그 여정에 동참할 것을 조용하지만 강력한 어조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5장의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부패하지만 코드는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고 어떻게 작동하며 왜 이것이 혁명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컴퓨터 쪼가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이버펑크들의 꿈과 사토시 나카모토의 천재성,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채굴자와 노드 운영자들의 신념이 만들어낸 거대한 에너지의 결정체입니다. 이 에너지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거대한 흐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면의 원리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린 알든의 통찰이 여러분의 지적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5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보다는 그 기술이 가지는 경제적 철학적 함의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넓어졌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린 알든이 제시하는 미래의 시나리오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